전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봤는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단짝 맞으세요? 많이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만나 뵙고요. 네. 근데 더 인사 더 들어가기 전에 좀 바꿀 게 있어서 네.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를 그만둔 지가 좀 됐습니다. 5월 2일까지만 제가 전을 뺐나요? 예. 네, 실수였습니다. 네. 자, 전국대담 함께한 우리 친구들, 첫 시간 함께하시는 소감, 앞으로의 각오 짧게 여쭤보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두 분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네, 덮어놓고. 네. 기살려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시고, 뭔가 이슈앤피플이 원래 있었던 프로지만은 앞으로 무진장 잘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감이 아닌 덕담을 주시고. 네, 좋은 얘기는 다 하고 가야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것 모르는 것 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버디 찬스가 아닌 버디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전국 이슈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먼저 우리 박주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래부터 이제 김진표 의장님은 21대 때 국회에서 있었던 일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처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생각대로 오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국민의힘에서는 28일 본회의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달리 결국은 28일 본회의 때 제의 표결을 하게 된 것이라서 무척 뭐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네. 지금 그 국회의장은 28일 표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여야 합의로 이것을 다시 한번 특검법안을 올려달라고 또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래 제가 아는 김진표 의장님은 그래도 의회 민주주의자시고 당내 반발이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야 합의 정신을 늘 강조해왔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아마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워낙 민주당이 이제 아주 공세적으로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가, 그래서 그 바람에 좀 굴복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이게 이제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단 행사했기 때문에 야권이 이렇게 뭉쳐 있는 한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들어가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관건은 그게 상정이 되면은 가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요즘 박 의원님 그 편지가 화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오늘 김웅 의원의 어느 보도에 보니까 최대 10표까지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박 의원님은 7, 8명 정도는 내가 지금 데이트 신청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표현하셨던데 정말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우선 뭐 어제부로 제가 이제 그 여당 모든 의원님들께 다 편지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 평상시 언행으로 봤을 때 긍정적 판단과 행동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신 한 분이 한 7, 8분 돼서 그분들에게 만남 요청을 하고 있고, 두 분은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언제 또 만난다 이런 거 말씀드리면 또 특정이 될 수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3분 정도는 만나 주시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나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노력을 해야죠. 이거는 뭐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은 국민의힘의 논리만 아마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들 들려드리면 판단하고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물론 뭐 만났다고 다 또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동조해 주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김 의원님도 삼선 의원 해보셨지만 설령 낙선이 됐고 낙천이 됐다 할지라도 선당 후사 혹은 그 이후에 당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표결만큼은 조금 그래도 국민의힘 당의 입장을 따라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기본적으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이제 뭐 이탈표 국민의힘에서 17표 정도 이상이 나와야 재의결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은 뭐 제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그래서 아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정말 물론 선의를 가지고 편지를 쓰셨지만은 그 러브레터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2대 국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8명의 정치학입니다. 8명 지금 포섭하셨다잖아요. 저는 초반에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모든 게 어디에 달려 있느냐? 결국 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8명의 정치학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갈지 못 갈지는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거부권 행사에 대응하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재의결 쉽지는 않고 22대 국회 때도 초반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특검법 통과를 피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그런데 특검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법 통과와 전혀 별개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다. 지금 벌써 이미 22대 국회 등원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당선자들이 지금 장외투쟁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외투쟁과 그다음에 당선인들이 등원을 하면은 다 이제 무슨 뭐 대정부 질의라든지 상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특검 정국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될 거다라고 말씀 주셨고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없이 이거는 갈 거다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저는 약간 좀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21대 국회 때도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0분 넘는 분이 낙천 또는 낙선을 하셨어요. 네. 이번에 표결하실 분 중에. 절반이 넘는 숫자죠. 국민의힘 의원분들 중에. 네. 근데 이분들 중에는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는 당과 이 관계가 재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럼 과연 그렇게 불가능할까?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22대 때는 당선인 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시잖아요. 네. 한 50분 넘게 또 새로 들어오실 텐데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분들은 본인이 지금 당선됐는데 크게 불만이 막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21대 지금보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쏟는다면 지금이 좀 더 특검을 통과시키기에 좀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예. 혹시 박 의원님 만나시거나 만나셨다고 하는 분들이 낙선자들입니까? 아니면 22대 당선되셔서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계시고. 낙선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예. 근데 낙선됐다고 그렇게 화풀이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은 탄핵 정국인데 굉장히 좀 무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야권이. 더더군다나 이제 조국 신당까지 지금 가세해 가지고 아직 등원도 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공수처가 뭐 어제 그제 계속 그 김기환 해병대 해병 사령관도 불러서 소환 조사도 하고 박정은 수사단장도 소환 조사하고 한창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사실은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해달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거를 조금 지켜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면 이게 좀 과유불급이다.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그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면 공수처라는 게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치면 지청 정도의 한 개 지청 정도 규모라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공수처장이 이제 국회에 나왔을 때 저희들이 물어보면은 적은 인력과 적은 재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건을 처리하기도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의지가 있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어도 속도가 나질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고 휴대폰 같은 거 압수수색했지만 포렌식을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아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다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특검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공수처장 새로 임명됐지 않습니까? 인천에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 거 존중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수처가 인력이나 이게 확충이 돼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공수처에 대한 기대도 그때는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수처가 그런 여건을 갖춰서 수사하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자기네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 여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게 뭐 무리가 있거나 또는 공수처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네. 그 공수처가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게 원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까지 한 그 기관이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의지나 그런 말하자면 그 자신의 방향성만 있다면 속도 빠르게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수사를 안 했어요. 솔직히 여태까지. 이게 뭐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 그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수사를 안 하다가 또 이종섭 그 전 국방부 장관이 뭐 또 호주 대사로도 갔고 다 그 시기에 벌어졌던 문제인데 저는 의지가 좀 박약했다. 그러면은 사실 뭐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 때 더 대규모로 좀 만드시고 예? 수사도 그냥 팍팍 진행되게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공수처 자체가 그 수사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 무리한 또 좀 꿰맞추기 식이다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어제 그제 최근 들어와서 공수처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너나 할 거 없이 알 수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지금 22대 국회가 지금 시작도 전에 이제 특검 정국이 돼버리면 저는 그것도 민주당에게도 일단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서 22대 국회는 더 하고요. 국민들로부터는 좋은 인상은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것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거부권 행사만 해가지고는 절대 저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특검을 피해도 피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국민 설명이라든지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대통령실의 그런 설명과 그 이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 그냥 법대로만 가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검법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세상이 법대로만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지금 좀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좀 덧붙이면 이제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수처가 의지가 박약했다. 그렇다면 그거대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그냥 갈짓자고 얼음을 걷고 있어요. 어쩔 때는 공수처는 못 믿겠다. 의지가 박약하다 그랬다가 이제는 공수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이지 않다. 예, 그런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거꾸로잖아요. 그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를 못 믿고 그러면 뭐 국민의힘은 공수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코미디라. 그러니까 아니, 저희는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특검법을 발의할 때도 공수처의 여건상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해 왔고 그걸 공수처에서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당장은 자기네들 조직이나 또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국회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아직까지는 지금 공수처장 후보는 저희 문재인 정부 때 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논쟁인데 그 공수처 얘기는 아직까지 그 공수처가 빈소리가 맞기 때문에 공수처 얘기는
이만하고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수사하십시오. 공수처는. 네, 빈손 수사하지 말고. 그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뭐 탈당 예고, 탈당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 강성 당원들이 수박 색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진들이 있어요. 그 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이 얘기하셨는데 박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당원분들이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또 반영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시거나 서운한 입장을 표출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정당은 당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원분들의 참여권이나 이런 것들도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기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박 의원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은 사실 저는 뭐 당의 행사, 뭐 당 대표를 뽑는 선거, 그다음에 뭐 전당대회 이런 것들은 당의 주인이 당원이니까 저는 당의 그런 당원들이 직접 참여가 많아지는 건 좀 당연하다고 보는데 원내대표라든가 국회의장은 일종의 원내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당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 상황과 고려돼서 연동돼서 가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당원들이 직접 참여를 바로 투입시키는 게 이게 온당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당원분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원들도 좀 찬성을 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비중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박 의원님도 반드시 여기에도 그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이런 국회직을 뽑는 선거에도 이런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뭐 저는 정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원들의 집합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분들의 의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대의민주주의의 정면 위배되는 거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이게 시민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런 여러 갈등적인 요소를 국회에 가서 대표 그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대신해서 잘 전달하라. 거기서 갈등도 좀 완화시키고 갈등도 협의를 통해서 또 입법 활동도 잘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당원들이 직접 그렇게 국회의장이나 원내 대표까지 뽑는 거에 참여하는 거는 대의민주주의에도 정면 위배될 뿐더러 그거는 정말 국회직이 아닌 거죠. 그거는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내 대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대표를 뽑는 건데 거기에 일반 당원들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사실 지난 일이지만 지난 총선 때도 그 박용진 후보 그 지역구 내 후보인데 지역구 내에 공천을 위한 후보를 뽑는데 다른 지역에 당원들이 투표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그 논리적으로나 어떤 대의민주주의나 그거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지역 후보를 뽑으면 그 지역에서 뽑아야 되는 것이고 국회직을 뽑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것은 개딸들을 위한 정치다 생각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회가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고 방식인데요. 대의민주주의의 경우에 보통은 직접적인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경우에 구상이 되거나 운영됐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반면에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이고 이런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좀 균형 잡히게 조정해 주는 것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이 그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다른 정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을 뽑을 때 다른 국회 본회의에서 뽑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는 국민의힘도 참여하고 뭐 조국신당 또 무소속 의원들 또 다른 정당도 다 참여를 해서 뽑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국회의장인데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다수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민주당 후보가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장 후보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른 그 표의 등가성이 안 맞는 거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뽑을 때 그 일부 민주당의 당원들의 표가 들어간 그 후보를 우리가 그냥 뽑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표의 등가성도 안 맞고 그러니까 국회직은 국회직으로 독립이 돼야 이게 정상적이지
민주당 일부 당원들의 의사가 들어간 국회의장 후보를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이 뽑아야 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 오늘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이 있습니까? 네. 여기서 뭐 난상 토론이 예상이 된다던데요. 당원권 강화냐, 중도층 이탈이냐. 분위기 좀 미리 보셨어요? 오늘 그거를 주제로 한 토론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순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분임 토론 시간이나 이럴 때는 자유주제니까 이제 여러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예정돼 있는 순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체 토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만 뭐 50%까지 확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가 그래도 오늘쯤에는 한번 논의가 되진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논의가 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한번 이런 방향에 대한 논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전당대회도 곧 있으니까요. 네. 전당대회가 있을 때는 항상 보면 당의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 논쟁이 있기에 마련이고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있긴 있을 텐데 오늘 그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당대회 말씀 주셔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네. 박 의원님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한다는 얘기가 솔솔 들리더라고요. 제가요? 예. 어디서요? 저 들었어요. 여기 있어서. 어디서 들으셨어요? 여기서 들으셨어요? 아니. 저도 나름대로 여의도에 취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워낙 뜨겁게 나오다 보니까 박 의원님과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사실 진앙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누가. 아니 근데 사실 박주민 의원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 왼쪽 뺐죠? 가슴에 배지를 많이 다시는데 다 뗐어요. 딱 하나만 다신 걸로 봐서는 날아갈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 그건 아니고 제가 그 배지들은 제가 다는 게 아니라 달아주신 배지들을 달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일이 해결되면 하나씩 뗍니다. 그래서 4.3 여순 법이 제정됐을 때 제가 하나씩 뗐고 최근에는 이태원 배지하고 세월호 배지 2개를 달고 다니다가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번 5월 2일에 통과되면서 이제 하나만 남았군요. 내려놓고 이제 세월호 하나만 이제 달고 다닙니다. 즉답을 회피하시는데 그럼 아직 생각을 안 해보신 겁니까? 네. 생각을 하지 않아 보셨다. 결정되시면 저희 이슈앤 피터로 먼저 연락을 주시는 걸로.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때 아닌 잠룡들의 설전이 꽤 핫합니다. 예, 해외 직구 규제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까지 뭐 소위 대권 주자들로 불리는 분들의 공격과 설전이 있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님.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저는 그게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을 넘지도 않았고 뭐 막말을 하면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책에 있어서 그 이견 갈등은 얼마든지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훨씬 그런 점에서는 그 희망이 있다 이렇게 참 제가 애써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그런 논쟁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서로 뒤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비판하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누구 나와라 말아야 된다. 누구는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그런 그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무슨 자격을 논하기 전에 다 나오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백서 아무리 쓴다고 해봐야 이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백서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다들 흑서라 그러지.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또 의원 당선자 그다음에 뭐 윤상현 의원 전부 다 나와가지고 한판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가 가는 총선 백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 의원님께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저는 뭐 출마한다는 소문 못 들으셨죠? 제가 그래서 그건 출마 안 합니다. 소문 못 들었고 김 의원님도 중진이신데 네. 정말 개인적으로 해외 직접 규제 이 구매 네. 관련한 직구에 관련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해성 문제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이것이 만약에 KC 뭐 인증 마크가 없기 때문에 직구 금지해야 된다. 맨 처음에 나왔던 초안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그렇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난번 영수회담 때도 그랬고 지금 이게 대단한 지금 정책 발표를 하면서 왜 국민의힘이 계속 배제되고 소외될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얘기를 좀 했던데 그 제대로 된 당정 간의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혼란의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당정 관계가 너무나 시급하다. 민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점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그 메시지에 SNS로 참전한 것. 네. 당권 도전의 신호로 봐야 합니까? 그렇게 충분히 읽혀지죠. 예. 그 일종의 그게 단순한 정책 의견 제시다. 라고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고 다만 이제 많은 소비자들, 국민들에게 영향이 가는 이런 정책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제시를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어디 나가선 뭐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 50대 50 이렇게 봤는데 어차피 이제 들어섰어요. 출마하는 그런 궤도에 들어섰다고 보고 또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박 의원님도 한 말씀. 네. 잠룡들의 설정과 이 메시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뭐 그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함합평에 이제 오르는데 저는 뭐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00% 나오지 않을까요? 100%.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행보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핵심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에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점이 바로 당하고 대통령실의 관계 이게 지금 너무나 수직적이고 하다 보니까 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변화의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전당대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게 변화 안 되면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의힘 당 빼고 자꾸 막 하는 거요. 아까 안 바뀌어요. 당이 좀 목소리도 내고 그래야 당을 배려하죠. 대통령실 이런 데서. 맞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 뭐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지금 전대 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럼 김 의원님이 제가 짧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여쭤보면 전대는 언제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땐 7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전대 룰은 그렇게 되면 6월 초에는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달 전쯤에는. 네. 그 가능합니까 지금? 충분하죠. 뭐 전대 룰 바꾸는 게 무슨 굉장한 복잡한 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난해 있었던 전당대회가 좀 기형적이었잖아요. 네, 갑자기 그렇죠. 전대 룰 바꿔가지고 그냥 당원 100%로 됐는데 뭐 최소한 그 전으로는 돌아가겠죠. 7대3 정도로는. 김 의원님도 그러면 그 여론조사 대 당원 투표한다면 7대3이 가장 그러니까 여론조사 3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보고 계십니까? 적당한 건 제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적당한지는. 하지만 최소한 7대3으로는 돌아가야 그래도 지난번에 그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에 어떤 변화를 주는 그 신호가 되겠죠. 그냥 뭐 100%로 그냥 계속 간다. 이거는 뭐 총선 패배에 대한 전혀 성찰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최소한 네. 7대3. 최소한 7대3.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원구성 협의에 관한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입장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언론들은 다 삿바싸움 하던데 두 의원님 입장 어떠신지 박 의원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 총선 민심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민심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게 굉장히 많은 의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야당이 좀 중심이 돼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가 좀 못하는 부분은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국회가 수행하려면 핵심적인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하고 운영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려면 두 이 핵심 상임위를 야권이 갖고 오는 게 야당이 갖고 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과거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21대 국회 때 이제 법사위 운영이나 운영을 실제로 보면요. 국민의힘에게 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대통령실발 의혹이 있을 때 저희가
운영위 소집 요구를 했어요. 제가 원내 수석이 된 다음에 7번을 요구했습니다. 몇 번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몇 번입니까? 0번이요.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운영위 소집을. 그럼 운영위가 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소집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할 거면 왜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해요? 없애는 게 낫죠.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법사위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회의에 대해서 여야뿐만 아니라 의장님까지 참여해서 합의를 봤어요. 언제 본회의를 연다. 근데 그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파기시켜버렸어요. 회의를 안 열어버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법사위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유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지만은 운영위 법사위가 그렇게 열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 다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켰는데 21대 국회 때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운영위하고 법사위원장을 또 다 가져가겠다 하는 거는 관례에도 안 맞고요. 그래도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이 달라야 됩니다. 물론 국회의장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무소속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 민주당 출신이 이제 국회의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 하는 거는 결국은 정권 퇴진 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탄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 특검을 굉장히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플러스 다른 야권 전체는 제가 볼 때는 이 특검을 빌미로 해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원구성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게 삿바 싸움도 사실 원래 씨름을 하더라도 체급이 같아야 삿바 싸움이 되는데 그렇죠. 완전히 지금 뭐 무제한급하고 완전히 무슨 금강급 정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아마 22대 원구성도 어렵고 굉장히 파행을 거듭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또 특검 전국하고 맞물려 가지고. 근데 민주당도 너무 과하면 이게 과유불급인데 조금 그래도 양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전 원내 수석 부대표이신데 네. 이번 그러면 원내 협상도 박 의원님 말씀대로 뭐 그냥 가져올 때까지는 전부 그냥 고할 겁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현재 원내대표 및 그 원내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인데요.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가져와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당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풀릴지는 제가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렵고 하나만 좀 시간이 있다면 바로 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명품 백수수 같은 경우에 권익위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잖아요. 조사를 좀 해야 된다. 법상 조사기간 연장 조항이 없어요. 근데 계속 연장하면서 아무 조사도 안 했어요.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시민감사 청구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6차례 지금 발표 시한 연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저런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살짝 좀 돌리셨어요. 반론 짧게. 왜냐면 특검을 무리하게 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미워도 김건희 씨라고 그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라도 좀 하면서 얘기하시는 제가 볼 때 한마디 말씀드리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김정숙 여사,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좀 부족한 점도 많고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두 여사에 대한 특검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 솔직히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땐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고 국정감사나 이런 때 다 나왔던 문제들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쟁이에요. 정쟁.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뿐하게 시작했다가 뜨겁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버디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